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해 첫 수업이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바라시는 거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이제 함께 하셔야 되는 건 뭐 이번 시험의 합격이죠. 벌써 이제 오늘 개강하고 이제 금요일이니까 뭐 시험 과목이나 이런 것들은 얘기 다 들으셨죠? 들으셨죠? 예. 그럼 저는 이제 바로 들어갈 텐데 저는 그 민법하고 민사특별법을 담당합니다. 기본서가 나왔죠? 엄청 두꺼워요. 예. 근데 글자가 좀 크게 돼 있어가지고 뭐 양은 그렇게 많진 않고 한 장 넘겨봤더니 사진이 있네. 부담스럽게 수염 같은 거 그리지 마시고. 자, 7쪽에 권리 변동 나오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한 강의 돌았고 이제 기본서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 요번 1월 달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가요? 처음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그 일단 우리 첫 시간이니까 그 우리 민법의 시험 범위만 확인하고 들어가도록 하죠. 이제 우리 민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민법은 총칙이 있고 물권법이 있고요. 채권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친족법과 상속법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민법의 총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공통 이론을 담아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법과 채권법에 들어갈 공통 이론을 총칙에서 먼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흔히 들은 예가 우리가 옛날에 그 수학 공부할 때 이런 거예요. ax 더하기 bx는 y다. 그럼 요거 이제 공통적인 거 앞으로 빼면 x 가로 묶고 a 플러스 by.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럼 이게 민법이라면 요 x라는 게 바로 총칙이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이건 매우 구체적일까요? 추상적일까요? 추상적이에요. 다 묶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총칙이 제일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총칙을 이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물권법이랑 채권법을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법. 그리고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요것을 이제 신분법이다 또는 가족법이다. 머리 글자 따서 친상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재산권이 있다. 재산권이라는 말 쓰는데요. 이때 재산권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물권 또는 채권.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권리냐면 말 그대로 물건에 대한 권리.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하는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요.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채권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채자가 사람 인변에 이렇게 책임을 묻는다 할 때 책자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가 바로 채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에요. 그러면 물건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건. 물건은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건의 정의는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인데 우리가 말하는 물건은 흔히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 나눠요. 동산과 부동산. 자, 그럼 개념 간단히 내려오면 동산은 뭐 어떤 걸 우리 동산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옛날에는 뭐 공부 안 할 때는 움직이는 재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동산은 이제 법적인 정의로 하면 동산이란 부동산이 아닌 것, 아닌 물건을 동산이다라고 부르죠. 부동산은요. 그렇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러니까 토지랑 뭐 대표적인 정착물 건물.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 빼고 토지 건물 빼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부 다 동산. 뭐 우리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개론이나 중개사법에서는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 선박, 뭐 자동차, 항공기 이런 걸 준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민법엔 그런 거 없어요. 민법은 동산 아니면 부동산이고요. 부동산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동산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물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이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물권이야?
물권이죠. 요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요 부동산 물건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채권은 우리 뭐 잘 알잖아요. 갑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1억 원을 빌려주었다. 그럼 얘가 뭐가 있다고 표현하냐면 채권이 있다라고 표현해. 채권. 그럼 물권과 채권의 차이점은요. 자, 물권은 실현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 누구에게 협조해 달라 무엇을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물건 자체를 직접 뭐 할 수 있냐면 지배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은 지배성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은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를 지배해서 실현할 수는 없어요. 그럼 채무자가 협조해 줘야 돼요.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 그걸 이제 급부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급부가 있어야 실현되는 것이지 채권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자, 물권이에요. 물권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느 누구한테나 내가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뭐가 있다고 하냐면 절대성이 있어요.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 갚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주장하는 거냐면 상대방,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채권은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물권은 절대성을 갖고요. 채권은 상대성을 갖는데 만약에 이 물권과 채권이 상호 충돌이 되었다. 경합을 하면 당연히 어느 게 우선하겠어요? 물권.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은행에 돈을 빌려서 저당을 잡혔어요. A은행이 저당을 잡았다. 언제 설정했냐면 예를 들어 11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근데 요 의뢰하는 사람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긴 했는데 저당권 설정을 안 했어요. 그냥 차용증만 받았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설정 안 하고 단순히 그냥 차용증만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일반 채권자라고 부를 건데 얘는 언제 돈을 빌려줬냐면 4월 1일 날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도 돈을 못 갚는 바람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배당하겠죠? A랑 을이랑 11월 1일 날 빌려준 A랑 4월 1일 빌려준 을이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갈까요? 얘가 더 먼저 받아가. 왜 얘가 먼저 받아갈까요? 저당권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에 설정하는 물권이에요. 물권이고 얘는 뭐예요? 채권이죠. 그럼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이 우선해요. 그래서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임차권을 설정해 줍니다. 임차권. 자,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요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권리예요. 그럼 이건 물권이라는 거예요?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실 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임차권도 목적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물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법률을 규정할 때 임차권은 전세권과 비교해서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을 요구할 수 있는 뭘로 규정을 해놨냐면 채권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임차권은 채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얘가 이거 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팔아서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되었다. 자, 임차권자가 사용하는데 소유자가 바뀐 거죠. 그럼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얘는 나가야 될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나가야 되겠죠. 왜 나가야 되냐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예요.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있으면 누가 우선하냐면 물권.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법 격언상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표현 써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건 물권이 채권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물론 요 임차권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권도 뭘 하면 대항력이 생기냐면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등기. 근데 요 등기는 요 임차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등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물권법하고 채권법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족법인데, 친족법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혼인, 이혼, 입양 뭐 이런 것들로 돼 있고, 상속,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죠. 그럼 상속이 개시되는 건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의사 표시해서 상속이 되어 법이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상속이 개시돼요. 그럼 상속되면 상속 지분은 어떻게 돼요? 요건 시험범위 아니죠. 상속 지분은 1대 1대1, 배우자가 있으면 1.5 이렇게 되죠. 그렇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망을 했는데, 갑이 사망을 했는데 을이 배우자고 A, B가 있는데 A는 아들, B는 딸. 그럼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냐면 배우자는 1.5, 얘들은 1대 1 이렇게 되는 거죠. 아들, 딸 구별해야 하네? 안 해요. 옛날엔 구별했어요. 옛날엔 딸은 2분의 1이었고요. 딸이 시집가면 4분의 1까지 줄였어요. 그죠? 요즘에는 전부 다 1대 1이고 배우자만 50%. 이게 현행법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무조건 50%를 떼줘요. 무조건. 50%를 떼준 다음에 남은 재산에서 1.5대 1대 1로 배분을 할 계획이에요. 뭐 감동하고 그러세요. 예, 그래요, 이제. 예. 사실 이게 합리적이죠. 아니 자식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거 없잖아요. 제가 배우자에게 일단 50% 떼주고 이렇게 한다. 그럴 예정인데 아직은 1.5대 1대 1.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규정된 게 상속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이게 전범위가 아니고요. 전범위가 아니고 총칙은 이게 전범위라면 가운데 파트에 가면 법률행위가 나와요. 법률행위. 뭐 앞에는 권리의 주체, 객체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고 법률행위 파트가 시험 범위. 그러니까 총칙에 있어서 절반 정도가 시험 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물권법은 거의 전 범위가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담보물권 편에 가면 질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질권만 제외합니다. 질권을 제외한 전범위. 그럼 요 질권은 뭐냐면 요 질자가요. 요 질자가 인질할 때 질자야. 잡는 거.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전당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당포 가서 돈 빌리면 뭐 시계나 이런 거 맡기잖아요. 그럼 그거를 담보로 잡히고 제가 돈을 못 갚으면 전당포 업주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처분해서 자기 돈 받아가는 거. 그걸 질권이다라고 해요. 물론 꼭 전당포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들끼리도 얼마든지 질권 설정 계약을 할 수 있겠죠. 수업이 끝났는데 지갑을 놓고 오셨어요. 옆에 분한테 점심 사 먹게 10,000원만 빌려달라 이랬더니 옆에 분이 그냥은 안 된대요. 그래서 시계를 맡겼어요. 그럼 제가 돈 안 갚으면 옆에 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계 처분해서 자기 돈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합의가 되면 그때는 질권 설정이 된 건데 그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그럼 맡길 때 부동산을 맡겨요? 동산을 맡겨요? 동산. 그럼 이 질권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냐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질권을 제외한 전범이고, 자, 채권법은 강학상으로 채권 총론이 있고 채권 강론이 있어요. 채권 총론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채권 총론이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럼 채권 강론도 전부 다 시험 범위는 아니고 계약법 총론이 있고요. 계약법 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법 총론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계약법 강론으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계약은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 현재 민법이 몇 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냐면 15가지 계약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3개만 시험 범위예요. 양 많은 놈으로 다 골라가지고 매매 계약. 그렇죠. 교환 계약은 별로 양 없고 임대차. 이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친족법과 상속법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뭐 뺄 거 빼고 나면 양이 한 민법의 절반 정도만 시험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하고 나니까 양이 이게 확 줄어든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양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이에요. 보통 이제 민법을 시험 과목으로 하는 시험들이 여러 개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사법시험부터 해서 보통 이제 뭐 사법시험 쪽이나 이런 데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민법이 끝나면 절반이 끝났다 이런 말을 써요.
그만큼 민법이 양이 많고요. 또 양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법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법이다. 일반법이다. 기본법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고 모법이다. 이런 말씀. 모법은 뭐야? 엄마법이에요. 엄마법. 그러니까 민법이 기본이 되어야 다른 법에도 적용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그 다른 과목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선생님, 송쌤, 민법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죠? 그럼 공법 선생님, 공시법 선생님, 민법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저는 공법 알까요, 모를까요? 전 몰라요. 저 몰라.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다른 법, 공시법이나 중개사법, 공법 이런 거 하시려면 민법이 기본으로 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민법을 기본으로 하는 거니까 기본법만 하니까 다른 거 몰라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저한테 질문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 얘기. 민법이 가장 기본되는 법이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민법이고요. 요 민법을 학교에서 이제 공부한다라고 가정하면 보통 이제 그 과목마다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범죄 저지르면 잡아가는 법 뭐야? 형법. 형법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면 총론 강론에서 1년 해요. 2학기. 우리나라 법 중에서 짱이 뭐예요? 최고법. 헌법. 헌법도 뭐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에서 2학기 해요. 2학기. 근데 학교에서 유일하게 4년 내내 공부하는 과목이 바로 민법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그 중에 절반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면 어느 정도에 공부한다는 거예요? 2년에 하는 거예요. 2년에. 제가 첫 시간에 항상 이 말씀 드려요. 학교에서 공부하면 2년에 할 건데 우리는 이거 얼마에 끝낼 거예요? 처음엔 3개월, 두 번째는 2개월이 끝낼 거야. 2, 3개월이 끝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2년 하는 걸 막 2개월, 3개월에 끝낸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막 겁주려고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수업 오늘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줄여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이해 안 되고 모르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익숙해져 나가는 것이지 지금부터 한 번에 다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옆에 분 이렇게 슬쩍 봤더니 옆에 분은 딱 이렇게 하고 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예.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근데 대신 모르는 건 오히려 나아요. 모르는 건 나은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지겨워져요. 똑같은 내용 다음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심화된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달라져 봐야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럼 나중 되면 지겨워지는데 그걸 극복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겨움을 극복하는 거지 모르는 건 괜찮아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알게 되니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 복습하실 때요. 오늘 수업한 게 있으면 이렇게 민법이 이만큼 우리가 수업할 거면 예를 들어 오늘 한 50조까지 공부를 진도를 나갔다라고 하면 복습은 반드시 요 50조까지 진도를 꼭 복습하셔야 돼요. 제가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출석만 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1월부터는 반드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복습 안 하면 5월 달에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고 복습하실 때도 모르는 부분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 나왔다고 여기서 고민하시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다가 한 5페이지 수업 복습했는데 다음 주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100페이지. 그럼 이분은 10조까지. 민법 완강. 이분은 50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이수란 들어가면 이분 또 처음부터 복습하시겠죠? 앞에는 쇳감에. 그래서 그랬잖아요. 수학은 집합만 잘하고 영어는 명사만 잘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몰라도 체크하고 넘어. 일단 한 바퀴씩 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험은 몇 점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60점이에요. 60점이면 50점에서 절반 조금 더 맞으면 합격이에요. 24개 맞으면 합격이에요. 40개 중에 그럼 몇 개 틀려도 되는 거예요? 16개 틀려도 되는 거예요. 와, 이 40개 중에 웬만하면 16개 안으로 틀리지 더 틀리지 않아요. 크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
민법학의 발전을 위해 학문을 갈고 닦기 위해 모인 게 아니고요. 시험에 합격을 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어차피 수험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공부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시고 공부에 시간을 많이 쏟아부으시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뭐냐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다가 요거는 출제되면 요런 식으로만 출제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요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리고 넘어가요. 그럼 그렇게 같이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왜 이건 시험에 안 나올까 이러면서 그걸 또 읽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만 들어가고 그게 성과로 이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민법이고 우리 시험 특별법 있잖아요. 민사특별법. 특별법은 5개 법을 볼 텐데 일단 중요한 건 민법이에요. 민법이고 특별법은 나중에 별도로 또 볼 거고요. 그럼 출제되는 비중은 어떻게 되냐면 총칙은 10문제가 보통 나오고 물권법은 14개 그리고 계약법은 10개. 보통 이제 우리는 계약법이라고 해요. 채권법이라고 잘 하지 않고. 왜냐하면 채권법 중에서 시험 범위는 계약법만 들어가서 그래요. 계약법 10개, 특별법 6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 40문제고요. 2.5점이니까 100점 만점이죠. 자, 그럼 이제 그 새해 첫날, 새해 첫 수업 때 우리 민법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민법의 목표 점수를 정하셔야죠. 목표 점수 몇 점 하시면 좋을까요? 이게 또 목표를 딱 하면 딱 그 정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80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80점. 60점이 합격인데 왜 80점이냐? 요 정도 목표로 하셔야 돼요. 1차는 사실 몇 점이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는 두 과목 보죠. 개론.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평균 60점 이상을 맞아야 되고 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과락이 있으면 안 돼요. 과락이란 40점 미만의 과목을 과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거 다 100점인데 극단적으로 다른 거 다 100점인데 민법이 37.5예요. 그럼 평균 60점은 훌렁 넘지만 이 시험은 불합격인 거예요. 반드시 40점 미만의 과목이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리 못 봐도 몇 점은 나와야 돼. 한 과목은 40점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이 밑으로는 떨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 40점이면 이 개론은 몇 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80점이죠. 60점만 나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1차 과목의 만점은 80점이에요. 80점. 80점 넘게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이상의 점수는. 물론 2차는 세 과목이니까 90점 맞으면 그 나머지 점수를 다른 과목에 보태줄 수도 있어요. 근데 민법은 딱 두 과목이기 때문에 80점 넘어가는 점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법이나 개론 1차 과목은 몇 점이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80점. 그러면 개론 쌤도 60점에 맞춰서 잘 강의하고 민법 선생도 60점 맞춰서 강의해서 딱 60점을 목표로 하면 공부하기도 쉬울 텐데 왜 80점이라고 하냐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개론이 매우 쉽게 출제가 됐어요. 민법이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이제 올해 우리 시험은 어떻게 될까요? 민법은 좀 쉬워지고 개론은 좀 어려워지겠죠.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건 안 되지. 책임 못 지고 그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출제하는 거에 따라 한 과목이 어려우면 한 과목은 쉬울 거야. 두 과목 다 어려우면 이건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한 과목이 쉬우면 한 과목은 좀 어렵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바꿔가면서 출제위원에 따라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이라는 건 당일 컨디션이 매우 중요해요. 운 없으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운 좋아서 합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운 좋아서 합격하는 건 아니고 합격하는 건 실력이 그만큼 됐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이 없어서 실력은 되는데 운이 없어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일 컨디션까지 감안하면 이 정도 점수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 불가능한 점수 아니고요.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80점. 우리가 쭉 하는 내용들을 하면 그래서 이제 요걸 목표로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첫 시간이라서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에 관한 내용 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7쪽을 한번 보세요. 권리 변동이 나오죠.
보통 이제 법률 요건을 갖추면 여기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법률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요건을 갖췄으니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요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요. 요건이 갖춰지면 여기에 따라서 효과가 생겨요. 그럼 한 개 이상이라는 건 반드시 두 개부터라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일 수도. 어떤 경우에는 단 한 가지 사실이 바로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단독행위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냥 기초적으로 쉽게 드는 예가 음식이 생겼다.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을 만들려면 그 음식물에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맛이 난다. 이게 이제 그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법률 사실, 요건 이런 건 일상생활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의 내린 용어니까 이 용어 자체를 그냥 기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을한테 야, 너 내 부동산 안 살래? 라고 의사표시를 해요. 이런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청약이라고 해요. 약속을 청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1억 원이면 마음에 든다. 내가 살게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럼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결합이 되면 바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건 사고 파는 계약이니까 무슨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죠.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의사표시, 법률 사실이 몇 개 필요하냐면 두 개, 청약과 승낙 두 가지가 필요하죠. 그럼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이 지금 아무도 안 살아. 너 월세 30만 원 내고 살래? 을이 좋아. 라고 하면 이건 뭐야? 임대차 계약이에요. 갑이 야, 네 건물이랑 내 땅이랑 맞바꾸자. 을이 좋아. 라고 하면 교환 계약이에요. 그러면 앞의 내용은 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뭐 고용 계약 달라질 수 있는데 요 계약이라는 요건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법률 사실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뭐하고 뭐야? 청약과 승낙이에요. 그럼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법률 효과가 생기겠죠. 이때 법률 효과는 갑은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해 줘야 돼요.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현되면 이제 권리가 변동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의 변동을 지금 보는 건데 권리의 변동은 크게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취득, 권리의 발생. 두 번째는 권리의 변경. 세 번째는 권리의 소멸, 상실이에요. 권리의 상실.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이라는 말을 써요. 득실 변경이 바로 변동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은 그 모습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취득이 있냐면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어요. 자,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원시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고요. 승계 취득이라는 건 전주의 권리를 뭐 하는 거냐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럼 원시 취득, 승계 취득에서 가장 쉬운 구별.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어떤 거겠어요? 당연히 원시 취득이죠. 건물의 신축. 또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선점. 주인 없는 물건, 무주물을 먼저 찜하는 거예요.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그건 최초 취득이고 또는 시효 취득이 있고 선의 취득이 있고 뭐 첨부가 있고 있어요. 이건 뒤에 가서 보실 내용이니까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원시 취득은 처음 취득하는 거고요. 자,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가 승계되는데 승계되는 모습에 따라 이전적 승계가 있고요.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이전적 승계라는 것은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예요. 권리가 전부 싹 다 이전하는 거. 근데 설정적 승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권리의 내용, 권능의 일부가 넘어가는 게 설정적 승계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승계겠어요? 이전적 승계. 소유권이 갑에게서 을로 넘어간다. 자, 그런데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을이 이 부동산의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보통 전세권을 뭐 한다고 해요? 전세권을 설정한다라는 말을 쓰죠. 그게 바로 설정적 승계예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권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소유권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익, 사용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고요. 또 처분할 수도 있고 개발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은 모든 권능의 총체적 합입니다. 자, 그런데 얘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면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의 내용 중에서 뭐만 넘어가는 거야? 사용 수익권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설정적 승계라고 해요. 그럼 이전적 승계는 요 일부만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이게 이제 이전적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일부만 넘어가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한 물권은 뭐 한다고 표현하냐면 설정한다라고 해요. 우리 저당권도 뭐 한다고요? 저당권도 설정한다는 말 쓰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뉩니다.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특정 승계라는 건 특정된 것, 딱 정해진 것만 넘어가는 게 특정 승계고요. 포괄 승계는 불특정적으로 와장창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A 부동산을 팔았어요. 소유권이 이전되죠. 그럼 이건 특정이에요, 포괄이에요? 딱 정해진 매매 목적물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다. 또는 뭐 증여, 일반 증여를 해요. 증여를 하게 되면 특정일까요? 포괄일까요? 보통 증여하는데 누구한테 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 건 모두 줘요? 정해진 거 주는 거예요? 정해진 거. 그런 건 일반적으로 다 무슨 승계? 특정 승계. 그럼 포괄 승계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 제가 오늘 첫 시간이어서 이 분류표가 많이 나올 거고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권리 변동이 직접적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부분은 아닌데 이거를 보는 이유는 그냥 앞으로 공부할 용어들을 한번 익혀두시라는 것이지 이거 표를 그냥 쫙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외우시거나 좀 주의하실 점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면 돼요. 포괄승계는 좀 외우셔야 돼요. 포괄승계. 자, 포괄승계는 어떤 게 있냐면 상속, 포괄유증, 그리고 뭐 회사의 법인의 합병 이런 것들은 포괄승계에 해당이 됩니다. 포괄승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 상속이 될 때 딱 정해진 것만 상속되는 게 아니라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넘어가죠. 이런 걸 포괄승계라고 불러요. 포괄유증이란 말이 나오는데 자, 유증은 뭐예요? 유언으로 증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내가 죽으면 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A 건물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언제 준다고요? 죽으면 준대요. 그걸 유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증도요. 특정 유증이 있을 수 있고 포괄 유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온 예처럼 갑이 내가 죽으면 A 건물을 을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이건 무슨 유증일까요? 이건 특정 유증이에요. 그럼 특정 유증은 포괄 승계예요, 특별 승계예요? 특별 승계, 특정 승계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으면 나의 전 재산을 을에게 주겠다. 이렇게 불특정적으로 유증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포괄 유증이에요. 포괄 유증. 그래서 모든 유증이 포괄 승계는 아니고요.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예요. 포괄 유증이 포괄 승계고 뭐 이건 당연하죠. A 회사를 B 회사가 합병한다. 합병하면 콕 찍어서 좋은 것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위가 승계되는 포괄 승계가 돼요. 구별되셨죠? 자, 그러면 얘랑 성질의 차이를 보면 원시 취득은 앞사람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처음 취득인데 승계 취득은 전주의 권리를 승계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권리를 취득했는데 취득한 권리에 제한적인 게 달려 있었어. 제한적인 게.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원시 취득했다면 제한적 권리를 제가 떠안아야 돼요? 다 없어져요? 없어져요. 제가 원시 취득이니까 예전 일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승계 취득이라고 하면 전주에 달려있던 제한적 권리를 전부 다 떠안는 거, 승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승계 취득. 얘랑 차이고. 자, 그 다음에 변경인데요. 권리가 변경되는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주체가 변경될 수 있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고요.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고,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작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체 변경이라는 건 권리의 주체가 갑이었는데 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위에 나온 것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주체가 달라지는 것. 권리가 어떻게 되면. 근데 승계 취득은 이전적이 있고 설정적이 있잖아요. 제한 물권 설정한다고 해서 권리 주체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전적 승계. 그러니까 특정 승계든 포괄 승계든 권리가 이전돼 버리면 권리가 갑에게서 을로 이전된다라는 거죠. 자, 내용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변경은 양적인 변경은 뭐냐면 제한 물권의 설정. 요거 보세요. 요거. 자, 갑이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소유권이라는 건 양이 이렇게 땡그랬어요. 땡그랬는데 얘한테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나니까 사용 수익권이 을에게 가죠. 그럼 땡그랬던 게 이렇게 찌그러져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걸 바로 양적인 변경이다라고 말해요. 제한 물권의 설정. 그럼 질적인 변경은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비금전 채권이 이행되질 않았다. 그러니까 비금전 채권이라는 건 돈 받을 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채권이나 인도 채권 이런 건데 이게 이행이 안 되면 금전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권리가 변경되었는데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다. 자,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민법에 대한 강의 청구권이 있어요. 강의 좀 해봐봐 하는 강의 청구권. 이거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저 사람이니까, 그죠? 채권이에요. 그럼 이 강의 청구권이 실현되려면 저를 잡아다가 집에서 실현할 수는 없고요. 제가 협조해야 돼요. 저의 일정한 급부가 있어야 실현되는 권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강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에 왔더니 휴강,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칠판에 종강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불쌍하니까 좀 봐줄래요? 예, 그렇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죠. 누구한테? 저한테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디다가 학원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은 반드시 뭘로 받아야 돼? 금전이에요, 금전. 그럼 금전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건 금전이 아닌데 이게 위반되어서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뭘로 바뀌냐면 금전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질적인 변경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권리의 작용의 변경인데 권리의 작용의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의 힘의 문제예요. 힘이 강화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 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들은 작용의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A가 저당권, B가 저당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A라는 저당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 받았어요. 돈 받았다. 그럼 저당권이라는 건 당연히 받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채무를 변제받으면 채권이 없어지니까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그러면 이 A라는 저당권이 소멸하면 2번 저당권은 계속 2번일까요? 1번으로 승진할까요? 1번으로 승진해요. 우리 저당은 순위 승진의 원칙이에요. 그럼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었다는 것은 저당권의 힘이 강화되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라고 불러요. 자, 두 번째 거 아까 보신 거예요. 갑이 을에게 임차권을 설정해 줬는데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자,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라고 하면 을은 나가야 돼요? 대항할 수 있어요? 나가야 되겠죠? 왜라고 했냐면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니까. 그러니까 채권자는 성립 시기와 상관없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가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등기. 등기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때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채권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거였는데 이런 등기를 해서 대항력을 취득하면 마치 뭐처럼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물권처럼 힘이 강화되었다.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했다는 것은 작용이 변경되었다라는 말을 써요. 구별되셨죠? 근데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이상하다. 보통 집 빌려가지고 집 임대차 해가지고 사용하면 소유자 바뀌어도 안 나가고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원칙이 아니에요. 요게 일반 임대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택이에요. 앞으로 제가 그림 그릴 때요. 지붕 씌우면 다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을 임대차했다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뭘 적용하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요건 이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임대차했다. 부동산을 임대차했다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건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일반 민법을. 근데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뭘 적용해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그러니까 일반법이 민법이고 얘는 특별법이니까 특별한 말을 안 하면 전부 다 민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주택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이제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에 주택을 임대차해서 사용하는데 물론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근데 집주인이 등기해 줄까요? 잘 안 해줘요. 그러면 집주인 바뀌면 이 사람은 쫓겨나야 되냐? 그러면 국민의 주거 생활이 크게 심각하게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을 임대차할 때는 특별히 이 법을 적용해서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얘가 등기를 임대인이 안 해줘도 약속한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우리 주택 임대차 하면 보통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센터 가서 뭐해요? 주민등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라면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봐요. 그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냐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생겨요? 대항력이 생겨요. 그러면 등기도 안 했는데 요렇게 했을 때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은 원칙이에요, 예외적인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특별법에 규정을 한 거고요. 근데 이런 특별법에 적용이 없으면 임차권은 등기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요. 자, 그게 이제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멸인데 소멸은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어요. 차이점 뭐냐면 절대적 소멸이라는 건 권리가 아예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게 절대적이에요. 상대적은 권리가 없어졌는데 자신에게 없어졌고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매도인은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그럼 이건 절대적 소멸일까요? 상대적일까요? 상대적이에요. 나에게 있던 게 누구한테 넘어가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상대적 소멸은 여기 나온 것 중에 어디에 속해요? 그렇죠. 이것도 이전적 승계. 권리가 이전돼 버리면 나한테는 권리가 없어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상대적 소멸이라 하고 그러면 부동산이 멸실이 되었다. 자, 건물이 멸실되면 권리는 소멸되죠. 누구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이런 소멸을 절대적이다. 그래서 절대적 소멸은 멸실, 혼동 또는 뭐 소멸시효의 완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혼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할까요? 이렇게 작은 권리가 있었어요. 이 작은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거를 포함하는 커다란 권리를 취득하면 이게 없어지는 것. 이것을 혼동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임차인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죠. 그럼 필요 없는 권리가 뭐예요? 임차권. 그럼 이게 소멸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자, 소멸시효라는 건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닌데 의미는 알고 계셔야 돼요. 시간의 효력이에요.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생길 수 있는데 어떤 효력이 생긴다고요? 소멸되는 효력이 생긴다. 이런 걸 소멸시효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취득시효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중요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 안 하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냐면 보통 10년에 걸려요. 소멸시효는 우리 법 격언상 어떤 표현을 쓰냐면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써요.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누워서 잠을 퍼잤다. 그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했었는데 우리 또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건 잘 기억이 나요. 술집 외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1년. 그렇죠. 잘 기억나죠?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뭐 1년. 뭐 이렇게 각각 소멸시효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는 거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적 소멸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그림 한번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제 권리의 변동이 생겨요.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되어집니다.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이죠. 자,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해요. 일단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고요. 승계 취득에서 이전적이에요? 설정적이에요? 이전적이죠. 그럼 이전적에서 특정 승계예요? 포괄 승계? 특정 승계였죠.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변경됐어요. 권리의 주체가 갑에서 을로 뭐가 바뀐 거예요? 권리의 주체 변경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권리 변동이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건 얘네 둘이 뭘 했기 때문이냐면 계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했죠. 그럼 권리 변동을 만들어내는 시작점은 결국 법률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럼 법률 사실의 분류표를 볼 텐데 자, 교재 잠깐 보세요. 팔쪽에 니은의 포괄승계 별표 하나 해두세요. 8쪽에 니은. 8쪽에 앞부분에 니은 있잖아요. 니은. 별표 하나 해두세요. 그리고 더 알아보기 박스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의 차이점이 있죠. 여기다 별표 하나 해두세요. 지금 설명드린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해서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밑에 이제 박스가 있는데 요 밑에 박스가 바로 이 그림이에요. 청약과 승낙이 합쳐져서 계약이 되고 효과로서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발생한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10쪽에 보면 이제 법률 사실의 분류표가 나오는데 여기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